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요즘에 신약 하나 제대로 잘 만들면 오늘 뭐 대박, 뭐 예전에도 대박이었습니다. 요즘에 진짜 어마어마한 대박들이 좀 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신약 개발 많이 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아직 좀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신약 만들기 힘들고? 제약회사 이름을 다 신약으로 바꿔야 되겠다. 일성신약처럼. 공화신약, 한미신약. 그래야 좀 셀트리온 신약. 신약을 만드는 삼바신약. 이유가 좀 생길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한번 저희가 이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 약학대학의 백승만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백 교수님은 약을 지금 하루에 몇 알이나 드십니까? 드시냐고요? 갑자기요? 종합 비타민 하나 먹고 뭐 다른 질병이 있어서 좀 약을 하나씩 먹고는 있습니다. 네. 한두 개, 두 알, 세 알? 네, 2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그냥 하나에 다 들어있는 뭐 아로나민 골드 같은 거? 그런 거를 먹고 있죠. 네. 그 비타민 왜 되게 요즘 막 고용량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네. 그거는 효과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은데 아직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진 않은데 지금까지 결론은 또 수용성 비타민은 거의 다 많이 먹으면 다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그대로 또 위험해요. 몸에 쌓이니까요. 그러니까 고용량 비타민은 저는 잘 권하지는 않아요. 저는요. 근데 우리 고정 출연자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네. 나이가 저보다 뭐 한 서너 살 밖에 후배는 아닌데 늘 제 옆에 와서 선배님 얼굴 보십시오. 한 15살 정도 차이 나지 않나요? 그 정도로 자기가 젊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루에 비타민 등등 미네랄 등등해서 50알씩 먹는다는 거예요. 50알이요? 네. 와, 50알? 그렇게 한 5년 이상 했는데 건강이 엄청 좋아지고 혈색이 엄청 좋아졌다고 저한테도 그걸 강하게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알은 아니고 한 8알 정도를 먹고 있어요. 이런 좋은 좋다는 something. 50알 정도 되면은 배가 불러서 밥을 잘 못 먹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을 하게 돼서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속이 느글느글해서 뭘 먹지를 못하고. 근데 그 친구는 아주 확신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자기 구글링해서 조사해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진짜 효과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신경 쓰는 분들은 약 말고 딴 것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극단적인 좀 케이스긴 한데 1960년대 영국에서는 한 명이 당근 주스만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하루에 2리터씩 막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럼 일주일 뒤에 죽어요. 죽어버렸어요? 네, 급성 비타민 A 중독으로 죽어요. 당근 주스 일주일 계속 먹고? 그러니까 당근에 비타민 A 관련된 카로틴이 많잖아요. 그게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대도 좀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긴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오래전이니까 부검은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뭐 뉴욕타임스라든지 그런 기사에도 다 날 정도였거든요. 그거 말고 다 이렇게 사인이 없으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사건이긴 하죠. 근데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여드름 치료제도 쓰고 있거든요. 그게 전문 의약품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복용할 때는 그런 전문 약을 쓸 때는 다른 비타민 A 제제는 복용하지 말라고 과다할 수 있으니까. 권고 사항이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그것도요. 간이 다 분해하는데 간도 힘들어요. 그러면요. 약을 많이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쌓이면. 수용성은 알아서 배설되는데 지용성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간이 다시 또 내보내야 되거든요. 수용성 비타민은 뭐예요? 배운 김에. 수용성 비타민은 B와 C예요. B, C. 이거는 B와 C예요. 좀 과도하게 먹어도 지가 알아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권장량 하루 1일 권장 100mg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비타 500이 500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타 500에만 비타민 C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상 먹으면 대부분 씻겨 나가는 거죠. 500ml 들은 거예요? 네, 500ml 들어있어요. 예전에 비타 5000도 있었어요. 5000. 근데 그게 비타민이 5000이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오렌지맛 1000이에요. 오렌지맛 1000. 그러니까 과장 광고예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안 팔리더라고요. 지금은 오렌지맛 1000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면 5000이면 좀 좋아 보이잖아요. 비타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100ml만 먹어도 100mg만 먹어도 그 일반적인 거 하나만 음료 하나만 먹어도 충분할 양이 들어오고 있죠. 아니 요즘에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약이 그거 아닙니까? 그 살 빠진다는 뭐 싹센다, 싹센다 뭐 또 뭐 있죠? 위고비죠. 위고비. 싹센다는 조금 좀 오래된 거고 매일 맞아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위고비는 한 번 맞으면 오래 가요.
그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대박이 난 겁니까? 역시 이 대본대로 안 하실 줄 알았어. 대본을 치워놓고 하겠습니다. 1번이 성격 있으시다. 네. 그렇다고 대본을 치워버리시네. 아니 계속 지금 참고하게 됐고 아니 약을 뭐 대본대로 만듭니까? 약 만들 때도 다 그렇게 우연히 만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게 좀 긴 이야기긴 한데 인슐린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인슐린. 네 인슐린. 네. 당뇨. 네 당뇨. 1922년에 캐나다의 한 좀 괴짜 의사, 이 데인베라고 부를게요. 이 데인베 의사가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찾아냈어요. 몸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을. 네, 개의 췌장에서 네. 예,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찾아내가지고 이 제법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 수 네, 있는. 인공적으로 어차피 그 동물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또 버려지는 장기들도 많으니까 도축한 다음에.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 198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유전자 제조합으로 만들어내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게 유전자 몰랐던 시절에는 죽은 짐승의 췌장에서 뽑아냈다. 그때는 이제 실험 동물에서 이제 살아있는 체에서 이제 소화관을 묶고 이제 인슐린을 뽑아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써보니까 진짜 이게 인슐린은 사실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은 혈당이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 전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걸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전 세상에 특허를 신청하고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안 벌고 다른 제약회사에 그 $1에 넘겨요. $1에. 왜? 캐나다 $1 달러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건데. 돈이 많았겠구나. 아니요, 전혀. 그 전에 개업 의사였는데 환자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 안 하고 뭐 탄광에 가가지고 뭐 그쪽에서 봉직으로 일하다가 그러다가 뭐 다른 오늘 논문을 보고서 인슐린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내가 하면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환자 없으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연구 경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에 한 교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실험실 기자 좀 빌려달라, 연구인력 좀 빌려달라, 내가 해보겠다. 근데 이 교수가 마침 그때 처음에 이제 거들떠는 안 보다가 마침 안식년으로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그동안 네가 한번 해봐라. 대학원생도 붙여주고 연구도 붙여주는데 진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식년 제도가 참 중요해요. 네, 그 지도 교수도 같이 노벨상 받아요. 안식년 처음에 거들떠도 안 받던 사람인데 나 같이 노벨상 받아요.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자격이 없다라고 논란이 있긴 한데. 임대 사업자였는데. 네. 대인배 의사는 결국 이제 기술을 미국 제약회사에 넘기는데 그게 릴리사예요. 그러니까 릴리사가 이제 싼 값에 인슐린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로열티 지불 안 하고. 릴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 크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뭐 존재감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 정신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 같은 것도 만들고 나중에 지금 더 커졌죠. 엄청 커졌죠. 네, 엄청 커졌죠. 근데 그때부터 인슐린을 이제 미국에 공급을 했는데 이 대인배 의사가 릴리한테만 그걸 넘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유럽에서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덴마크 의사예요. 덴마크 연구자예요.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 아내가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때 당뇨병에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이었거든요. 몸에 피에 이제 당이 너무 많으니까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눈도 멀고 그다음에 뭐 심장 혈관도 막히고 발도 썩고 막 그러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덴마크 연구자가 노벨상 수상자가 사랑꾼이라고 할게요. 이 사랑꾼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좋은 게 있다고 하면서 강연까지 들은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인배 연구자한테 우리 이 기술 덴마크에 가져가서 좀 팔아도 되냐. 이거 아니나 다를까 그럼 하라. 한 거예요. 미국 제약회사 $1 넘겼잖아요. 이쪽도 하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덴마크의 사랑꾼이 노벨상까지 받은 사랑꾼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죠.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그거 받은 사람을 1년 만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1923년. 덴마크의 그 사랑꾼이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 노벨상 후보를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이런 멋진 기술이 있다. 약사가 있더라.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노벨상 수자가 1년 만에 노벨상 받아요. 그게 다 100년 전이죠. 그다음에 덴마크의 사랑꾼은 돌아가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요. 인슐린 생산회사.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노보 노디스크가 되거든요.
싹 센다. 네, 그 노보 노디스크 그러니까 지금 핵심 뭐냐면은 노보 노디스크는 유럽에서 인슐린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급하고 있었고 100년 전부터 인슐린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었고 릴리산을 미국, 캐나다 이제 북미 쪽에서 100년 넘게 역시 또 함께 자웅을 겨루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뇨병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 노하우가 쌓여 있었어요. 이미 100년 넘게.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슐린의 한계도 좀 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으로 새로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더 좋은 약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른 GLP-1이라고 하죠. 다른 호르몬에 좀 주목을 한 거예요. 인슐린 말고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는 또 호르몬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식사를 하면 소장에서 이제 식후 호르몬을 내거든요. 네. 식후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혈당을 좀 낮춘다라고 좀 알려져 있었어요. 1930년대 실험해 보니까 당을 주사로 넣은 것보다 먹었더니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로 넣은 것보다 당을 주사로 포도당 주사를 맞은 것보다 포도당을 마시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몸에서 더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마 소화관에서 어딘가에서 소화관에서 뭔가 인슐린 농도를 높이는 인크리즈 시키는 뭔가 있을 것이다. 뒤에 뭐 먹었다 인슐린 나와야 된다. 라고 신호를 보내겠죠. 인크레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서 이제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1960년대 되니까 이제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인크레틴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GLP-1, 뭐 GIP 같은 그런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식후 호르몬 정도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 식후 호르몬을 찾아내니까 밥 먹었다 신호주는 호르몬. 네, 그렇죠. 그러니 인슐린 나와서 당을 분해해라. 그렇죠. 자, 이때다 해가지고 이 식후 호르몬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당뇨병 환자는 그때 인슐린이 출동 못해서 그냥 그 당이 그렇죠. 분해가 안 되는 혈관 안에서 그 병이라는 거죠. 혈관에서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배설되는 그런 케이스가 당뇨병인 거죠. 이 식후 호르몬을 좀 더 많이 넣어볼까? 많이 넣으면 인슐린도 많이 분비될 거잖아요. 그러면 식후 호르몬의 특징이 이제 인슐린 많이 분비시키고 그 다음에 소화관에서 흡수가 잘 되게끔 소화관 조금 음식이 내려가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좀 유리하겠죠. 그런데 인크레틴, 그 식후 호르몬이 안 나왔던 사람들 못 찾았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불안정해서 그랬거든요. 1930년대는 보니까 방광기 2분, 5분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그러니까 나왔다가 그냥 어느 순식간에 사라지는군요. 인슐린의 상위에 있는 식후 호르몬이 너무 불안정해서 그저 못 찾았던 거예요. 60년대 찾아낸 거죠. 이제 어쨌든. 그럼 이거를 다시 넣어준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 2분, 5분 만에 다 분해돼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림의 떡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에 이제 미국 독도마뱀의 침. 미국 독도마뱀이 독도마뱀. 아메리카 몬스터라고 부르는데 힐라 몬스터라고 부르는데 애리조나 사막에 사는 도마뱀이에요. 좀 커요. 이 정도 해요. 야, 지금 보여주시는 이 사진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애리조나 사막이나 그런 데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음식 구하기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1년에 식사를 한 서너 번밖에 안 해요. 그 도마뱀 녀석은? 그러니까 아니 간헐적 단식도 아니고 너무 심하죠. 간헐적 식사네 거의. 간헐적 식사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얘는 살아가요. 보니까 얘는 혈당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어떻게 조절하지? 일단 위에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서서히 내려보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시간에 이 식후 호르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 독도마뱀의 침 성분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침. 독은 아니고 침이에요. 자기가 활용한 침인데 거기서 나온 물질은 사람한테 넣었을 때도 별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람한테도 식후 호르몬처럼 작용해요. 독도마뱀의 침을 먹으면 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사로 놓긴 하는데 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한테도 식후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광기간 2-3시간 가는 거예요. 이 녀석은 사람의 그 고유의 식후 호르몬은 인크레틴은 2분, 3분 그러는데 얘는 2-3시간 가니까 이걸 약으로 개발하죠. 이거 개발하는데 릴리사예요. 릴리. 그래서 제가 릴리사가 그 전부터 당뇨병 치료제 계속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릴리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슐린의 상위에 있는 호르몬을 또 찾아낸 거죠. 이제 인슐린을 불러내는 약. 릴리랑 다른 회사랑 힘을 합쳐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판매까지 하거든요. 근데 하루 2번인데 좀 불편한 거예요. 크게 막 성공은 못해요.
하루 2번이라는 게 네, 하루 2번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게 있었군요. 비슷한 효과가 네, 있던 약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독도마뱀의 침. 네, 그걸 약으로 만들려면 독도마뱀을 양식을 하나요? 네,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정도는 작은 단백질이에요. 작은 단백질 정도는 만들어낼 기술이 있어요. 인공적으로 합성적으로 만들어내요. 만들어가지고 쓰다가 효과가 좀 약한데라고 하니까 이제 그 기술 자체는 이제 알려졌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릴리사가 이걸 개발하니까 노보 노디스크가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어야지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그걸 개선을 한 거예요. 이제 이때는 사람의 식후 호르몬 그 불안정한 걸 좀 안정하게 만드는 기술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밥 먹었다 호르몬을 그쵸. 찾아내는 경쟁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혈당을 낮추는 용도로 개발했는데, 근데 어쨌든 식후 호르몬이잖아요. 쓰다 보니까 포만감도 느껴지고 밥도 적게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후 호르몬을 식후 호르몬. 네, 어쨌든 근본적으로 식후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로 쓰다가 밥 먹은 걸로 속일 수 있구나. 네, 그 혈당도 낮출 뿐 아니라 살도 빼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임상적 사례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약을 경쟁하는 회사 노보 노디스크에서 그렇게 만든 게 싹센다고 싹센다는 그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에 한 번 맞는 거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하자 해가지고 더 방광이 긴 게 이제 위고비죠. 위고비도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제라고 먼저 개발됐다가 똑같은 약을 이제 용량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위고비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를 당뇨 비만 환자는 그거 한 방이면 당뇨도 잡고 비만도 잡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릴리사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럼 우리도 더 좋은 거 개발해가지고 또 나온 게 이제 마운자루라고 하는 거죠. 이 두 회사의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슐린부터. 100년 전부터 쌓여져 이 임상적인 사례라든지 자기들과의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카나다의 대인배 그분 때문에 그분이 2개를 넘기면서 그 의사 때문에 네 그때 조선에 만약 넘겼다면 뭐 동화 약방이나 뭐 근데 넘겼다면 좀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선에도 사랑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 경쟁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는 동안 머크랑 파이자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은 그냥 다른 약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그들도 다른 거 그런 계속 해요. 네. 여기 이런 게 좋은 게 나오니까 식후 호르몬 이게 약이 되네랑 간단 말이에요. 비만이라는 건 정말 큰 시장이잖아요. 당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는데 노하우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쪽에서도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비아그라도 만들고 그다음 스타틴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 있긴 한데 항생제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시장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기술 자체도. 예를 들어 식후 호르몬의 이 화합물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은 뭐 아스피린, 타이레놀보다 훨씬 큰 물질이에요. 식후 호르몬은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조합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합물 크기가 크면 무슨 고민이 생깁니까?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몰라요. 건드려요? 왜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미노산은 40개, 50개씩 이어져 있어요. 원래 처음 나온 식후 호르몬 30개 좀 넘는데 그 아미노산 30개 중에 이거 하나를 바꾼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 19번째 거를 임의로가 바꾼다고 쳐봐요. 그래서 효과가 좋을지 봅시다. 그 19번째 뭐 아미노산 원래 하나에 딱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20개나 되잖아요. 그 조합이 너무 많아져요. 20개를 다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긴 했어요. 만들어내긴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는 좀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식후 호르몬이 만들어낸 자기 자사의 식후 호르몬이 좀 효과는 약한 거죠. 이게 시장 임팩트는 못 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다른 거 하자 하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도 요즘 결과들 더 많이 쌓아서 또 뭔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 후보 물질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부터 우리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 파이프라인 자체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말씀 들어보면 뭐 신약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업력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뭐 바이오 신약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뭐 화학약품 같은 것들은 잘게 부숴서 성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제약이라는 것도 사실 뭐 그런 거고. 그러니 좀 자본력 있고 어느 정도 뭐 생산시설 갖추고 이거 분석만 잘하면 제약 이쪽은 굉장히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의 성분을 아니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성분대로 만들면 되는 게 그게 그러니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고민이냐.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똑같이 만들면 이제 특허에 걸리겠죠. 뭐 그거야 이제.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어요. 처음에
비아그라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성분명은 실데나필이거든요. 네. 실데나필이 나왔을 때 너무 큰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약을 만들어요. 근데 그 비슷한 약품 구조가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질소나 탄소 구조 살짝 바꿨는데 구조 그냥 딱 봐서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만드는 과정 자체는 위치 하나 달라지면 합성법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보니까 이쪽 실데나필 화이자에서 만들었는데 그 특허를 그쪽은 커버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특허가 커버를 하지 않는 거를 들어가면 그게 가능해요. 요즘 그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쪽도 변리사라든지 특허사무소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커버를 해둬요. 그것도 전략이에요. 너무 많이 커버해버리면은 20년 정도 지나서 자기도 특허 끝나잖아요. 그럼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풀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뭔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놔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전에 내놨던 특허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건 상관없잖아요. 아니요, 자기네들 것도 위촉이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완전히 그 특허에 걸리지 않게 다른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네, 자기가 자기 특허를 그냥 자기에게 허용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또 그 나름의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또 있어요? 네, 우리도 책 쓰면 복잡하네. 저작권 책한테 출판사에 넘어가잖아요. 약간 그건 좀 다른가? 슬쩍 이렇게 책 얘기를 그래서 분자 조각가들이라는 책을 백승만 교수님이 쓰셨고 주사 한 방에 45원. 굉장히 네. 유익하고 즐거운 책, 재밌는 책이다. 오늘은 여기 그 책의 내용을 일부만 네. 공개한다. 얘기죠.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답변하자면 그렇게 네네. 개발한 의약품 미투 의약품이라고 해요. 미투 의약품을 우리가 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위궤양 치료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잔탁이 개발된 것도 그렇게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뭐 개발팀이 필요하죠. 개발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한다고 해도 뭐 대형 회사에서 이제 크게 밀어붙이면 훨씬 잘 되는 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하긴 해요. 말씀하신 자이데나도 이제 그런 특허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오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승인을 받고 됐죠. 근데 그것도 막 무시할 수 있는 건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연구력이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꽤 괜찮은 전략이긴 해요. 아니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1년이면 네. 1년 반 됐어요.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그 약국 가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돼. 괜찮을 것 약국에 같은데. 폐의약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통기한 지난 우유도 우리가 먹긴 하잖아요. 근데 우유는 식료품이고 의약품 다르잖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성분 혹시? 함량만 조금만 달라져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변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변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 생각해봐요. 우리 mRNA 원래 엄청 불안정하거든요. 영양제는 어떻습니까? 영양제는 옛날에 영양제. 사둔 거 막 1년 지난 거 많은데 그냥 유통기한 지난 거는 뭐 의약품이든 뭐 식음료든 버리세요. 아니 제약 업계 이해관계를 떠나서 상식을 좀 알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저 다 선배님들이 제약회사 사장님들이잖아요. 유통기간 꼭 그래. 할 말이 이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니 왜냐면 이게 뭔가 인신공격을 또 습기가 촉촉한 거나 이런 네. 거는 상한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그 건조되어 있는 건 그 뭐 1년 지나나 1년 반 지나나 똑같잖아요. 그런 거는 또 네. 1년 지나나 2년 지나나 똑같은 거는 유통기한 좀 길 수는 있죠. 5년이든 10년이든 길 수는 있겠죠. 이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 선생님들이 네. 약이나 뭐 처방전 주면서 네. 이 약 드신 동안에는 뭐 그 술 드지 마시고 담배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네. 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네. 했어요. 한약 같은 경우 많이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자라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그냥 먹을 때는. 제 친구 중에 이제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성원전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야 저녁이나 먹고 가.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해 술 안 맞고 그래서 야 술 먹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괜찮아. 의사들이 다 하는 얘기야. 그 어떤 게 맞는 소주 먹으면 다 약 따라 소독되죠. 약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뭐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술 마신 다음에 타이레놀 먹으면 수명이 줄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에 안 좋아요. 그건. 사람의 수명이 사람의 저는 수명이 줄어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때문에 타이레놀 먹잖아요. 야, 너 그럼 수명 5분 줄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5분 많이 하려면 더 건강하게 살아야 돼. 운동하고 그래야 돼. 근데 술 먹은 다음에 타이레놀 먹으면 안 돼요? 네, 타이레놀 먹으면 간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타이레놀이 아세트아미노펜이죠, 성분명은.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간이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구조를 좀 바꿔요. 간에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아세트아미노펜 그 자체는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대사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간에서 대사된 대사된 물질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근데 이게 간에서 일어나잖아요. 간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그 효소가 좀 많아요. 평소에 술을 분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당 간다고 예약해도 전화해도 미리 딱 세팅해 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달 내내 술 마시면 간도 미리 세팅해 두는 항상 거예요. 저녁 때 되면 세팅을 한다 네, 해서 효소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타이레놀 들어오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좀 심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급성 간 손상 오고 그래요. 술 먹은 다음에는 타이레놀 먹지 마라. 타이레놀 드지 마세요. 왜 평생 타이레놀을 못 먹네? 매일 드시고. 왜 드시고 김프로님 좀 줄인 생각하시지 왜 타이레놀 줄인 생각하십니까? 타이레놀 좋은 약이에요. 제대로 먹으면은. 아니 뭐 이게 저 광고나 네. 아니면 무슨 저 홈쇼핑에서도 가끔 보면 천연 유래 성분 이런 거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그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면 더 좋은 약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연 유래 성분 중에서 정말 좋은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추출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효과를 보고 우리가 뭐 더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천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비타민 C,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똑같거든요. 구조가 똑같아요. 다 만드는 게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이미 다 합성해. 효과도 똑같고? 효과 똑같죠. 똑같은 물질인데 효과 똑같죠. 그러면은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천연이 더 좋겠지. 믿으면은 뭐 그때부터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물질은 같은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아는 동료 연구자가 뭐 실험하다 보니까 생약 추출물에서 이제 뭔가 하나를 찾았어요. 좋은 물질 찾아가지고 얘가 파킨슨병 치료 효과가 있겠다. 이거 좋다 해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생약을 다시 또 구해보니까 거기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그다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에서 확보해내에 따른 함량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양귀비에 하면 뭐 아편이 나오고 아편에서 몰핀 주성분인데 주성분 함량은 다 다르거든요. 보면은 많아봐 20%도 안 넘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학사한테 연락하는 거죠. 야, 이 물질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냐? 그럼 저는 만들어가지고 활성곡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100% 순도로 나오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열가 나오고 재현성 있게 나오죠. 네, 너무 천연을 믿지 마세요. 우리 위고비 싹센다 얘기는 끝났습니까? 끝났죠? 그렇습니까? 끝났다. 대본에 한참 뒤에 잠깐 나왔던 한 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보셔서 뭐 하시냐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고비 싹센다 아까 뭐였죠? 또 릴리에서 만든 마운자로요.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몇 년 만에 그냥 쫙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하나가 좋으면은 그쪽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커지면 그쪽으로 또 나가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당뇨 비만은 정복된 거네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췌장이 손상을 입어서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신 분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후 호르몬이 들어와서 인슐린 나와라 하더라도 못 내놓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인슐린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후 호르몬이 아무리 뭐 비만이나 당뇨에 약이 되더라도 그 인슐린 시장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인슐린이 아예 생산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긴 할 거예요. 인슐린 지금 100년 지나도 지금까지도 블록버스터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어쨌든 위고비나 삭센다나 마운자로 가격들이 좀 비싸니까 그보다 좀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의 약들, 비슷한 약들이 많이 나오겠군요. 일단 새로 나오면 무조건 비싸요. 새로 나오면 연구 개발비가 있기 때문에 그 특허에서도 그걸 보장을 해요. 처음 나왔을 때 한 방에 얼마였어요?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맞으면은 한 달 맞으면은 한 100만 원이 넘죠. 미국에서는. 그것도 많이 싸진 거라는데. 뭐 생각보다 쌀 수도 있어요. 최근 신약 하면은 뭐 그보다 훨씬 비싼 약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걸 계속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매달 그만큼 액수를 지불하기 쉽지는 않죠. 한 달 100만 원. 국내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비싼 유럽이나 미국에서 팔려고 하죠. 우리나라에 굳이 안 들여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화학 물질일 거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긴 하죠.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화학 물질이긴 그럼 하죠. 그거 막 합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생산 라인이 딸리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딸려가지고. 백 교수님이 보시니까 좀 이렇게 그 야단을 잘 치시네.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전혀 죄송합니다. 그걸 이제 제가 볼 때는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정확히 안 거야. 얘네들 조금 놔주면 계속 정원산으로 가니까 정확히 제어하고. 특허에 걸리잖아, 특허에. 아니 전혀 그렇진 않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네. 남은 저 막 제약회사들이 막 도전하는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뭐 치매나 파킨슨 같은 경우는 답이 없긴 해요 아직까지. 치매 파킨슨. 네, 치매도 뭐 약이 나오긴 했어요. 약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게 뭐 그런 거예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게 응축이 돼가지고 뭐 뇌신경이 죽어가지고 치매가 발생한다라고 그 전부터 알츠하이머죠. 알츠하이머가 발생한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막는 물질을 만들었어요. 생물의 약품도 만들어가지고 주사니까 막 풀어져요. 풀어지긴 하는데 막상 그걸 약으로 하려고 보니까 결과가 생각만큼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이게 병의 원인을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증상 자체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병의 진짜 원인이 아니라 이것도 병의 하나의 증상일 뿐이다. 해석할 수도 있고.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뭉쳐갖고 치매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뭉치는 것 자체도 그냥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원인은 다른 데 있다. 네, 원인이 다른 데 있다. 그럼 뭘까 모르는 거예요. 지난 100년 넘게 그걸 연구를 했는데 혹은 이미 죽어있는 뇌신경이기 때문에 그 뭉친 거 풀어줘도 죽은 게 다시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뇌세포 재생이 잘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초기에 예방을 하고 진단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사람들 접근법은 좀 갈려요.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 말고 다른 게 응집된 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예방하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막 이제 뇌 영상 보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더 집중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쪽은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제약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학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서양 위주의 지금 그 제약업계잖아요. 네. 블록버스터 신약은 대부분 다 서양,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드는데 물론 일본의 뭐 경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뭔가 처방하고 조제하고 해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옛날에 우리 뭐 된장도 바르고 했잖아요. 네? 그 약은 그 제약학에서 얘기하는 약의 효시가 뭡니까? 보통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시 시대 생각해봐요. 그 아무것도 다루기 힘든 시절, 뭐 물 왜 아픈지도 모르는데, 근데 식물 씹어 먹으면 효과 난다. 뭐 그런 것들은 좀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코카의 잎을 씹어 먹으면 힘이 난다든지, 대마 잎을 씹어 먹으면 약간 좀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도 아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종교의 영역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뭔가 도움이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됐을 거예요. 동물을 씹어 먹지 못하잖아요. 동물은 다루기도 힘드니까 식물은 만만하잖아요. 재배도 쉽고. 그래서 식물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나중에 물질 이제 추출하죠. 그래서 탕약처럼 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사실 자기들 지키려고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니코틴이든 뭐 몰핀이든. 네, 도망을 못 가니까요. 그다음 면역 체계가 뭐 우리 동물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벌레가 내 잎을 갉아먹으면 얘를 재워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벌레들이 내 잎을 안 갉아먹을 거잖아요. 혹은 갉아먹으면 짜릿짜릿하게 만들어버려요. 니코틴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안 건드릴 테니까 그렇게 자기 지키려고 했던 건데 그 기본적인 것도 맛이 쓰죠. 입맛이 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식물 추출을 이제 우려가지고 마시면은 한약이 쓴 게 대부분 그런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니까 동서양이 좀 갈라지기 시작해요. 1800년대부터 이제 최초는 이제 몰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전 동양에서 계속 아편을 썼어요. 근데 서양도 아편을 쓰다가 아편이 좀 대중화됐잖아요. 아편 전쟁 전후로 영국에서 인도에서 많이 생산하고 그랬잖아요. 값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편에서 주성분을 추출한 거예요. 몰핀이 그때 처음 나오거든요. 몰핀 나오고 그때 마침 서양에서 이제 화학 기술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다루는 시스템도 늘고 그다음 제자들 길러내 대학원 시스템도 좀 도제 시스템이긴 한데 그게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갈수록 실력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 코카인도 만들어내고 뭐 카페인, 뭐 니코틴 이런 거 다 추출해내거든요. 진짜 물질이 무엇인가. 추출하는 거군요. 추출. 그때까지는 그래요. 근데 1850년대 이후로 이제 그걸 화학 구조를 바꿔요. 이제 다른 시약들 넣어가지고 몰핀에서 헤로인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처럼 다른 물질들 막 나오거든요. 코카인 구조 바꿔가지고 뭐 마취제, 국소 마취제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더 필요한 약들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 바꾼다는 게 뭔지 좀
화학 구조가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다른 시약을 넣어줘요. 시약을? 다른 시약을 넣고 교분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 다른 뭔가가 나오겠죠. 우리 요리할 때 뭐 섞듯이? 네, 그렇죠. 요리할 때 뭐 재료 다른 거 넣어주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학 구조식이 있는데 처음에 A라는 시약을 넣어줬을 때는 뭐 A 다시가 만들어지면 B라는 시약을 넣어주면 B 다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구조가 다르면은 들어가서 단백질에 작용하는 힘도 다 다르거든요. 흡수율도 다르고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만들었던 의약품들은 정말 조잡하게 만들어진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몰핀에서 헤로인이 넘어올 때 몰핀을 추출했지만 헤로인은 만든 거거든요. 과학자가 몰핀에다가 다른 시약을 넣어요. 네, 초산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초산 무슨 물이긴 한데 좀 그런 거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효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네, 효과를 더 강하게 하고 그다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왜냐면 그 시절 과학 수준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잘 안 되는데 잘 모르고 계속 써요. 쓰다 보니까 이제 중독도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규제가 들어가죠. 마약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몰핀 말고 다른 의약품들도 그런 거예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보면 의약품 이걸 줘야 되는데 실수로 다른 걸 주거든요. 다른 게 효과가 좋네. 그러니까 구충제를 1886년이에요. 1900도 아니라 130년 전. 우리는 뭐 이모굴랑 갑신정변 있고 막 2년 뒤죠, 그죠? 그 시절에 독일의 스트라스부르였던가 거기서 한 병원에 환자가 와가지고 구충제 주세요라고 했는데 의사가 다른 거 준 거예요. 구충제 대신. 네, 구충제. 나프탈렌은 그때 구충제를 쓰고 있었는데 다른 걸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해보면 그때 뭐 프린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약을 잘못 줬다. 네, 그러니까 갈색 유리병에다가 넣고서 손으로 휘갈겨 썬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줬는데 이게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우연히 찾아낸 거예요. 그 조제 오류 사건 지금 같으면 SNS에 올라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 구충제를 사간 사람이 약을 먹었더니 먹었더니 한 3개월 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번에 구충제 먹었더니 열이 내리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자기는 나프탈렌을 제대로 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래 나프탈렌은 열이 내리는 효과는 없는데. 없죠. 그런데 그래? 하면서 해열제가 있다고? 해열 효과가 있다고? 신기한데라고 막 조사를 해보니까 뭐 기록도 뒤져보고 뭐 사람들 뭐 확인을 해보니까 나프탈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잘못 줬던 다른 약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시판이 돼요. 누가 하나 툭 얘기한 걸 그걸 또 파고들었네요. 네, 그걸 파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을 1년 만에 시판이 돼요. 와. 아세트 아닐리드라고 안티페브린이라고 하는 대박 났죠. 뭔지 모르지만. 대박 안 났어요. 대박 안 났고요. 네. 대박이 날 뻔했는데 스토리상 대박이네. 네, 해열제가 나왔으면 대박인데 안티페브린 이름 자체가 굉장히 해열스러운 이름이잖아요. 페브린이 피버니까. 근데 써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기 시작해요. 우연히 찾아낸 물질을 시약장 선반에 있었던 물질인데 이 물질을 다른 시약을 넣어가지고 다른 구조를 막 만들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스피린 아닙니까? 아니야.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이에요? 근데 타이레놀이 그때 시판됐으면 이제 최초로 좀 대박 블록버스터 됐을 건데 또 임상 시험하는 과정에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50년 정도 잠자요. 50년 정도. 타이레놀이? 네, 아세트아미노펜이 1893년에 만들어졌는데 시판된 건 1953년. 임상 시험하다가 부작용이 나왔었나 봐요. 부작용.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기술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자체가 나쁜 줄 알고. 네, 그래서 처음에 안티페브린도 실패, 그다음에 개선했다고 한 것도 실패. 그러니까 이제 완전 포기를 한 거죠. 그 뒤에 아스피린이 나와요. 아스피린은 좀 그나마 좀 체계적으로 만든 약이거든요. 근데 아스피린 이제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그다음에 위장관계 부작용, 위궤양 생기고 위출혈 나오거든요. 많이 먹으면. 아스피린요? 아스피린 많이 먹으면 그래요. 근거 안 되니까. 네, 지금은 이제 조절이 되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위출혈 정말 치명적 위장약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지금은 잔탁 이제 취소되긴 했지만 그런 약들이 있긴 한데 그때는 그게 심각하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예전 거는 뒤져보자. 하다가 오래전 자료를 보니까 결과가 너무 조잡한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기술로 다시 아세트아미노펜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괜찮구나. 그때 생각했던 부작용이 그게 때문이 아니구나라고 하면 시판이 된 거죠. 근데 또 이것도 한 30년 써보고 나니까 간독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긴 한데 그때는 일단 쓰고 그러니까 약간이나마 이제 최소한의 안전성만 확인하고 바로 써보는 거예요. 쓰다가 좀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뭔가 약을 회수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회수하지는 않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죠. 술 마시고 목욕하지 말라. 아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식물을 썼는데 그래서
뭐 같이 섞어서 끓여도 먹고 해서 탕약으로 먹고 했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 서양은 1800년대부터 거기서부터 추출한 걸 섞기 시작하고 그거를 화학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고 하면서 격차가 확 벌어졌군요. 그 격차가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과연 정답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은 있죠. 그러니까 화합물을 정말 주된 원인을 찾아가지고 막 개선을 해놔가지고 가는데 그 조잡한 기술을 만든 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정답일 건가? 차라리 예전에 그거 복용하듯이 차라리 낫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 복용하는 의약품은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물질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출물 탕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사람한테 임상시험 오랜 시간 거친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게 더 안전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쪽은 정말 새로운 물질 찾아가지고 조잡하게 실험해가지고 팬시해 보이긴 하는데 막상 해보면 실속이 없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200년 정도 쌓이니까 좀 예전과 달라진 거죠. 확실히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갈수록 이제 진화하는 게 보여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의 이제 투자하신 우리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분들은 늘 속는 기분이 드는 게 뭐 신약 개발할 것 같이 늘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뭐 신약 개발한 게 뭐 있나 싶을 정도로 삼상만 가면 실패해요. 삼상이 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삼상 통과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네, 삼상 통과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상만 해도 일상에서 뭐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든지 기본적인 효과 보고 그다음에 이상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까지 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짜 약이랑 진짜 약 효과 보면 있긴 한데 그러면 이 약이 기존의 다른 약보다 효과가 좋으냐 하면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제 기존의 다른 약보다 좋아야 이게 승인이 나거든요. 안 그럼 기존 약보다 안 좋으면 안 나요? 안 좋으면 잘 안 나요. 아 효과가 있는데도 효과가 있어도 효과 기존 약을 쓰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차별성이 있어야 되네. 나는 뭐 차별성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뭐 좀 안 좋더라도 복용법이 편하다거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승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기존 약보다 뭔가든 좋아야 되는 거 대부분 효과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기술력에 좀 한계가 있다. 혹은 뭐 임상시험할 돈도 정말 많이 들거든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볼 것이냐, 저걸 볼 것이냐, 뭐 생존율을 볼 것이냐, 5년 생존율을 볼 것이냐, 1년 생존율을 볼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허가되고 안 되고 완전히 좀 다른 거예요. 그것도 나름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게 만약에 힘들다 싶으면 이제 경험 많은 외국계 제약회사에 기술 이전을 하죠. 보통 기술 이전은 그것만 해도 사실 큰 성과예요. 사실 그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기술을 사갖고 와가지고 다 사장시켜 버리더라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 솔직히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 개발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거대 제약회사에서도 다 발표했던 것 중에 잘 된 거 몇 개 없어요. 지금 교수님이 알고 계시는 약 중에 제일 비싼 약이 뭡니까? 비싼 약이? 제일 비싼 약. 지금 책에 주사 한 방에 40억 원짜리 혈우병 치료제인데 혈우병 치료제예요. 피 안 멈추는. 네, 그 치료제인데 이건 한 방 맞아 완치예요. 완치. 무조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평생 맞아야 되니까. 평생 맞아야 되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한 방에 끝내요? 네, 주사 한 방으로 완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맞는 거보다는 좀 비싸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40억 원 책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과연 이게 40억 원이 그래도 이게 평생 차라리 평생 뭐 돈을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한 방에 40억 원 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카드로 긁고 평생 할부로 해야 되겠다. 아니 물론 카드 한도가 40억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뭐 희귀 질환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보험이 적용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보험 적용되면 보험 적용가 좀 낮아지긴 해요. 본인 부담금 5% 10% 막 그 정도 하니까 그래도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걸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40억 원을 넘어서는 약도 좀 나왔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53억 원인가 뭐 그런 기억은 나네요. 그러니까 희귀병이에요, 또. 예, 그때 대부분 희귀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3상을 통과하기 쉽지 않으니까 남들이 쓰지 않았 약이 없는 희귀 질환들 있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발생 사례가 뭐 100명밖에 없다. 그러면 기존에는 돈이 안 되니까 약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약을 만드는 거예요. 3상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이걸 써보니까 이쪽에도 효과가 있네 해가지고 적응증이라고 하는 데가 좀 넓혀가요. 요즘 신약 개발 전략이 처음에 그래서 신약 개발 나오면은 교수들 공부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질병이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희귀 질환부터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츰 넓어서 가긴 해요.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앞에 다른 제약사들이 만들었던 약 뛰어넘기 쉽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그 틈새 시장을 찾아서 그 약들을 좀 어떻게든 규모가 작더라도 만드는 게 좋습니까? 그 전략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뇨병 치료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비만 치료제 히트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머크나 화이자 같은 다른 거대 제약에서 쉽지 않은 것 일인데 우리가 하기 따르기 힘들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집중해가지고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도 좀 다른 계열의 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재흡수되는 걸 당은 그냥 재활용되거든요. 배설되는 걸 막아준 배설을 잘 시키는 약이죠. 이제 그런 약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당뇨병 치료제랑 같이 병용 투여할 수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인슐린을 건드리는데 얘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건드려도 꽤 커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약을 연구를 하고 근데 그것도 물론 특허가 걸려 있긴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틈새 시장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혁신적인 개념을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가긴 정말 힘들어요. 임상 시험이 정말 돈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통 그때는 계약을 해요. 다른 회사랑. 근데 그거는 다른 거대 제약회사들도 그렇게 해요. 자기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아니면 이제 아예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제약사들이 커왔던 방법들은 만들어있던 약을 복제하면서 이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 전략은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까? 왜냐면 뭐 인도라든지 뭐 중국 이런 데다가 엄청 싸게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 복제약 그 제네릭을 가지고 대박을 치는 제약회사들도 있어요. 그 뭐 캐나다계 제약회사라든지 그런 쪽들도 엄청 대기업이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은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특허가 풀리기 전에는 정말 비싸잖아요. 근데 특허 풀리면은 그 방법을 공개가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바로 똑같은 약을 만들면 값이 확 싸지거든요. 그럼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처음 나왔을 때 한 달에 300만 원씩 2001년에 그때가 300만 원씩 그랬었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한 7만 원, 2만 원 그 정도 선까지 내려갔어요. 글리백이? 글리백 가격이 20년 정도 지나니까 특허도 풀리고 그다음에 다른 비슷한 약들도 좀 나오니까 이제 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네릭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이걸 바탕으로 뭐 이윤 추구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제네릭이 그 전에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오리지널 약이랑 제네릭이랑 구조가 똑같고 효과 자체 뭐 인지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뭐 영업을 많이 하죠. 뭐 그전에 리베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똑같다는 걸 임상 시험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농도만큼이라도 딱 보여줘야 돼요. 뭐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조작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 얘기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이제 효과 똑같은 범위 내에서 제대로 만들어내니까 제네릭은 좋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네릭에 집중해서 회사 이윤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전략. 네,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글리백이라고 한때 되게 그 언론에 많이 났던 글리백이잖아요. 네. 비싸서 뭐. 네. 야, 근데 그게 특허가 풀리기 전에는 한 달에 300만 원이고 네. 특허 풀리니까 몇만 원인데. 네. 그럼 특허 풀리기 전에 그 예를 들면 개발도상 후진국에 있는 그 백혈병 그런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수혜를 못 받는 사람 그걸 못 먹어서 죽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야, 그거는 좀 그게 굉장히 난감한 문제예요. 그렇겠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인도는 그걸 생산하게 해줘요. 네. 특허권과 상관없이. 어차피 이 사람들 못 산다. 인도는 그래요. 자국 내에서만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가지고 인도 가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다시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야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긴 한데 그건 불법이에요. 그게 영화도 있어요. 중국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수입은 안 됐을 거예요. 2017년인가 2018년인가 나한테 우리 굳이 번역하자면 이제 나는 약신을 모른다. 나는 약신이 아니다. 였던가 그런 제목인데 중국에 있던 처음에 그냥 뭐 건강 보조식품 막 수입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 백혈병 환자들의 사례를 알고서 돈 때문에 인도 가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영화는 2017년이지만 배경은 2002년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해가지고 의약품 밀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중국에서 걸리면 그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 내용 영화 괜찮은데 그게 중국에서 그 해에 얼마 받던가?
7천만이 봤어요. 7천만. 넷플릭스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넷플릭스 확인 안. 영화 자체는 재밌어요. 혹시 이게 중국 영화 얘기는 두 분이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중국 영화는 이런 식이구나. 사실 중국 영화 볼 일이 요즘 별로 없잖아요. 근데 7천만이 봤으니까. 7천만이죠.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네, 공감은 실화 배경이에요. 그게 배경은 실화예요. 인도는 요즘 조금 그래도 나아진 데인데 인도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인도보다 못 사는 나라는 아예 너희들 알아서 만들어라고 해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못 만들 수도 없으니까. 있어요. 공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오래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최신 의약품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또 뭐라 하기도 애매해요. 그거를 또 그거를 또 뭐 특허기간을 굉장히 짧게 한다든지 그럼 연구에 연구를 안 하죠. 연구를 안 하죠. 그게 모랄의 문제가 거기 들어가 있네.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 못 풀었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약물 경제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보험과 관련 우리 보험료 올라가는 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 풀었어요, 이 문제를. 안전하게 만들려니까 오래 검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싸게 사야 되니까 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거는요. 우리 제약사들 저 연구 개발하고 이런 거는 지금 잘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 하나 만들었을 때 대박 나는 거 이미 봤잖아요. 코로나 백신 2021년에 팔린 게 44조 원이 팔렸거든요. 화이자 백신 44조 원, 모더나 백신 한 20조 원 팔렸어요. 그러니까 단일 제품으로 회사 전체 매출도 아니라 단일 제품으로 이렇게 40조 원씩 팔린다는 게 이걸 다 봤잖아요. 그러면 다 신경을 쓰게 되죠. 다들 열심히 하게 되죠. 야, 근데 교수님하고 이렇게 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너무 좀 딱딱한 얘기일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재밌는 얘기도 섞고 했지만은 약에 대해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 저는 교수님만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약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좀 한번 저 3% 좀 오셔갖고 한 번 더요? 그래서 못다한 얘기도 좀 약의 역사가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비화 아니 사실 오늘 약의 역사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드레스에 물들었던 보라색 염료는 어떻게 매독 치료가 됐을까?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흥미로운 인문학 이야기 같은 그런 걸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 모시고 그때는 진짜로 우리가 재밌게 더 약반 방송을 한번 가보시죠. 뭐 약 하나씩 놓고 약 하나씩 놓고 빨아가면서 뭐 저희가 교수님께 재밌는 양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새로운 신약 아주 화제가 좀 많이 됐으니까 또 우리나라 뭐 제약회사들이 또 어떤 방향을 좀 짚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양 이야기 우리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수님 오늘 저 1시간 정도 지금 저희랑 좀 방송하셨는데 어떻게 재미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백 교수 거기 함부로 나간 거 아니야? 왜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그분들 무서운 분들이야. 그래서 일단 얘기하고 대본 필요 없어. 대본대로 대본 안 할 걸,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뭐 그러고 이제 조심해야 돼. 보니까 이제 감 잡았어요. 한 5분 해보니까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또 워낙 또 집중해서 또 질문하시고 또 기본 역량이 있는 분들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나본 교수님 중에 방송감이 제일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야기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꾼. 그러면 처음에 그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괜히 뭐 어려운 이름 외워봐야 외워지지도 않고. 그렇죠. 식후 호르몬, 대인배 사랑꾼, 식후 호르몬. 대인배가 발견한 인슐린을 사랑꾼이 찾으러 가서 이제 받아와서 그걸로 키운 회사가 결국 야바이꾼이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노벨상 받았습니까? 노보 노디스크. 근데 촬영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학생 3명 데려다 놓고 약간 수업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약간 시험 쳐야 될 것 같고 다음 정도 인슐린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점심시간입니다. 차렷 제가 경례. 복학생입니다. 자, 백승만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